3교시네요. 또 해보겠습니다. 논점. 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인데, 논점이 뭔지 볼게요. 여기 일단은 구성문서가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정의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산의 정의, 부채 정의, 자본의 정의, 이렇게 좀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이걸 구구절절히 다 익혀가지고 내가 있죠.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를 살짝 바꿔가지고 하면 오답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정의는 두 개만 알면 돼요. 자산이 되려면요, 통제와 경제적 효율에 유입이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통제, 그 다음에 유입, 이렇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산이란 뭘까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지금 현재 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 내 재산이 되려면 통제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자산이 된다는 거는 돈이 되는 거니까 그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팔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유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통제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유출 이렇게 딱 하면 순간 있죠. 여기 다 같은데 이걸 유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샥 바꾸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챙기고 있으면 못 찾아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못 찾는다 싶으면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답을 보고 내가 있죠. 막 맞춰가는 거죠. 아, 이게 맞을 거야, 만. 그렇게 해서 답을 찍고 나오죠. 그러면 뭔가 엉터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명확하게. 그래서 두 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뭘까요? 부채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현재 의무, 과거의 의무, 미래 의무 안 해요?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 현재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현재 의무,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의무를 부담했고 이 의무를 그죠 제거하기 위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죠. 유입이 아니죠. 유출 되겠습니까? 그죠?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적어 놓는데, 좀 어려운 시험에는 얘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뭐,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거기서 자본은요, 독립적 측정이 불가능해요. 자본은 자산부채에 있죠. 거래에서 나타나는 있죠. 잔여액이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자본을 독립적 측정으로 독립 측정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본을 먼저 측정한 후에 어찌고 저찌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본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복합 금융상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환사채 같은 거 배울 때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죠? 전환권이 있는 부채 요소와 지분상품의 요소가 있죠. 이 자본의 요소가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자산이 바로 복합금융상품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부채를 먼저 측정하고 남아있는 게 자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한다고. 자본을 먼저 측정한 후에 부채를 측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답이다. 그래서 독립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하고 찌꺼기라고 보면 돼요. 자산과 부채 거래 찌꺼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여 지분이란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혹시 요런 얘기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상태표 표시의 대본칙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이 자산부채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은 유동성 배분법이 아니고요. 자산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유동성 여기 어디 있어? 최소한의 대분류만 예시하고 여기서 기업마다 양식은 뭐예요? 규칙이 아니에요. 재량적으로 결정한다.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렇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만 예시,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디테일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량권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대분류를 예시하고 기업마다 재량권을 결정하는 가능한데 그럼 재무상태표를 자산부채를 두죠.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유동성 배열법이 아니에요. 유동성 배열법은 뭐죠? 배열이니까 위계가 있는 거고 유동성이 높은 자원부터 우선 그죠?
배열하는 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동성 배열법은요. 자산을 6가지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좋아해요. IFRS에는. IFRS에는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배열이 아니고 뭐예요? 구분법이에요. 배열이라는 건 위계가 있는 거잖아요. 순수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아, 요거는 너 뭐 해봐. 요거는 유동이야. 요건 비유동이야. 그게 앞에 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구분법이지 배열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구분법과 배열법은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항목과 비유동성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이지 배열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또 얘기할게요. 두 번이나 언급하는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나중에 세금에 관계된 있죠. 미래 세금을 더 내는 효과, 덜 내는 효과 있죠. 이런 자산부채는 그 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있다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예, 비유동으로 본다는 점도 좀 꼭 알아요. 이건 무조건이니까, 뭐, 우리 가요에 무조건이야. 뭐 그런, 뭐 가사가, 노래가 있죠. 트로트 노래 있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얘를 쓰고 얘는 쓰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고, 회계기준에서는요, 얘를 권장해요. 이거 하면 좋겠는데, 혹시, 너희가 배열법을 이제까지 많이 썼으니까 그런 걸 한다면 뭐야? 너희 사정이 그렇구나. 재량권 줄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뭔가. 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세 가지예요. 나는 유동성 구분법 할래? 오케이. 배열법 할래? 오케이. 섞을게. 오케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뭐야?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유동성이라는 구분이니까 유동성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어야지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기준.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년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12개월 내에 뭡니까? 예, 12개월 내에, 물론 기준점은 발생일 시점이 아니라 보고기간 종료일입니다. 종료일부터 12달 이내에 있죠. 이 실현된다라면, 그는 유동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사용이 제한이 없어요. 사용 제한이 없이 프리한 예금을 뭐예요? 유동성이 있는 거죠. 사용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없다라면 이건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이름에서 뭐예요? 단기란 말이 들어가면 그는 속성상 뭐예요? 그 이름에서 1년 내에 실현된다는 걸 가정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런 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실현되는 자산부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가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적 기업은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가 대부분이 다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그럼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의, 그죠, 사이클. 우리가 활동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제조기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잖아요. 원재료 구입, 생산, 판매, 대금 회수, 회수된 자금을 다시 원재료 사서 재투입. 이 한 사이클이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고 해요. 대부분은 1년 내에 실현되겠죠. 그런데 이 단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영업주기 내라면, 그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혹시 1년을 초과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1년 이후에나 결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 1년 내에 돈이 안 되면 그는 비유동 자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뭘로 본다고요? 유동성 있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본다는 점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면 해당 채권과 채무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그 범위 내에 있다면 유동성이 있는 걸로 구분한다. 내고 싶지 않을까요? 내고 싶잖아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다면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이렇게 오답을 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 좀 체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요, 대충 하면요 30개 선이 왔다 갔다 해요. 공부를 하면. 그거 항상 그래요. 대충 열심히 하면 30개가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뭐예요? 그날 시험, 그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어려웠던 유형이, 많이 봤던 유형이 안 나왔다면 뭐야. 그러면 관악이 위협받는 거라고요. 그런 공부가 가장 지향해야 될 공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뭡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 한 10개, 한 5개 내외 정도. 못해도 그럼 좋아요. 10개는 무조건 틀리지 않는, 어떻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10개가 틀리지 않는 뭔가에 있잖아요. 기초적인, 그죠.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데서 꼭 알아주세요. 합격은 미세한 차이에서 합격해요. 불합격과 나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구분이 되면 4개의 기준이 있다면 뭐예요? 유동성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측정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측정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측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가치 모형은. 근데 2020년도에 이 가치 모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 기출이 됐다는 말은 계속 있죠.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또 예전에도 나왔었다 이거죠. 가치 모형은 잘 안 나왔는데 하여튼 공개된 기출 문제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있죠. 이 가치 모형, 어떤 가치를 가지고 측정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가치 모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 원가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역사적이란 말. 내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원가 그대로를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죠? 역사적이라는 말은. 자산이 취득이 들어갑니다. 취득이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역사적 원가라고 키워드를 이렇게 매칭하지. 그걸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럼 사용가치라는 거는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궁극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용가치란 말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용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죠? 사용가치 이렇게 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현행 원가는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재고의 평가할 때,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할 때 원재료의 평가 방법이 요거예요. 내가 이 원재료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측정일 현재 시장에서 산다면 지급해야 될 금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원칙. 여기 바로 현행 대체 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행이잖아요. 현재 원가. 측정일 현재란 말이 들어가야 돼. 측정일 현재라고 하면 현행 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공정가치는요. 공정가치가 여러분이 뭘까요? 시가랑 비슷한 개념인데 시가의 좀 더 큰 개념을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러면 공정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치 모형이 시장가치, 시가인데요. 시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그 말이 뭐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란 말이, 그죠? 정상적인 거래, 그죠? 아무런 중간에 요소가 없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상 거래라면 시가구나. 시가는요, 공정가치다. 아시겠죠? 요렇게 매칭을 해서 이 여기 있죠. 속성과 이 정의에 대해서 미스매칭된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걸 막 인위적으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죠. 키워드를 딱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이 난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알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틀린 거, 타당한 거. 요게 어려운 거. 시험 문제에서 맞는 것이라고 나오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는 뭐죠? 취득. 공정가치는요, 뭐가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뭐야, 사용이 나왔네? 그럼 사용가치 아닌가? 뭐야? 측정일 현재라면요, 현행원가 아닌가? 그죠? 정상거래라면요, 다 세 개 다 오답이잖아요. 지멋대로 막 섞어서 사람을 헷갈리면 하죠. 맞는 답은 뭘까요? 1번 되겠습니까? 요렇게 푸세요. 여러분들이 출제가 이렇게 특히 2020년도랑 19년도, 18년도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혹시 그게 나오면 제가 있죠. 여러분한테 시간이 만약에 안 남던데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정말 빨리 해서 남으면 그런 걸 한번 그죠 마지막에 풀어드린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게요. 다음 재무상태표상의 유동 항목으로 분류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유동 항목.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동성이 있는 항목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잖아요. 정상적인 주기내 무조건 유동성이 있는 거고, 보고기간 12개월 내에 뭔가 12개월 내 결제일에 도래되는 차입금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 보면 언제든지 내가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이걸 뭐예요? 1년 내에 도래하지만 1년 이후에 내가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요. 그럼 내 멋대로 그죠? 비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이 없는 거지. 사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네, 단기 손익 인식은 뭐야? 단기의 매매란 말이에요. 단기 매매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단기란 말이에요. 단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2번이 거기에 유동성의 속성이 없는 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제 기출 문제 볼게요. 여기서 막 자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꾸 보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거. 재무상태표 하면요, 시점이 나와야 되죠. 기간, 기말 시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기간. 이 기간은 회계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시점. 재무상태,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만약에 손익계산서는요, 기간, 경영성과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나와요. 그죠? 일정 기간 나왔죠, 그죠? 기간 되겠습니까? 경영성과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죠. 자본변동표는 일정한 기간에 자본의 변동과 그 크기와 그 변동을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서 맞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 재무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보면 추석을 제외하고 현금흐름표를 만들게 될 건데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활동을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유익과 유출로 구분하는 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있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관리활동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 활동. 하나,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세 가지의 원천에 따라 현금의 유익과 유출을 기록하는 보고서가 바로 현금흐름표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주의. 자산과 부채는 총액주의. 상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 재무상태표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하나 더, 현금 가부적. 이런 것들은 임시계정이죠. 기말에 나타나면 안 되는 일반기업 기준의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얘기는 일반기업 기준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이러한 임시계정은 뭐예요? 주석으로 공시. 뭔 소리? 주석 공시하지 않습니다. 임시계정은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고,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및 자본을 기재하는 경우에 종류와 성격별로 적정하게 구분 표시해야 되고, 구분 맞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손익거래에서 나타난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자본잉여금을 두 개를 대별해서 구분해 줘야 되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있죠. 구분해서 표시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체크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인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이게 문제 은행식이니까 문제 되게 많죠. 자, 경제교육의 유익 가능이나 유출이 매우 높고 이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면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인식 요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다 이거를, 그죠?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만약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누락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주석에 상세히 공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고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다, 유의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주석에다가 공시하는 걸로 누락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다 빠뜨리고 주석에만 적으면 그냥 면피가 된다는 말입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주석에 적었다 해서 그 행위 있잖아요. 누락한 정보가 누락한 거에 대해서 대체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누락된 정보를 있다는 걸 밝힐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주문은 아직 인도되지 않는 재고의 매입금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비용의 증가, 비용의 인식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자원의 정보를 익히기 위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거는 뭐예요? 수익의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안 좋은 거는요? 좀 안 좋은 거. 비용은 안 좋죠? 자산은요? 안 좋지. 자산은 안 좋지. 부채는요? 증가하면 안 좋지.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는 것도, 자본이 감소되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식구들이 4개 있는 거예요. 자본의 감소까지. 이렇게 한 그룹, 자본의 증가는요? 좋은 거는 수익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이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해서 좋은 거, 나쁜 걸 2개를 구분하면 현금 물음표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현금 물음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 개념이 나중에 이연법인세 자산에도 써요. 그리고 원가 할 때 있죠. 구자산에 나중에 그저 세후 연간 현금 흐름 할 때도 써요. 되게 있죠.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여러분이 이 개념이 복식부기 아니에요? 복식부기 원리가 뭐죠? 좋은 게 오잖아요. 수익이 오면 뭐예요? 이쪽에 대변에 수익이 이쪽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결과물이 이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 자산은 뭐예요? 부채는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식부기 원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복식부기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용은. 그렇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있죠.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입니까? 이거 틀렸어요. 모든 거 아니에요. 현금 흐름표는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구분해서 표시하고, IFRS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하고는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정기 비교 공식, 그러니까 정기랑 단기랑 이렇게 비교하는 공식과 원칙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가나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다고요. 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의 패턴이잖아요. 문제은행이란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재무상태에 직접 측정이 되는 관련 요소들은요, 자산, 부채, 자본에 따라가지고 자본이 측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본은 보세요.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후에 뭡니까? 자녀 지분에 해당되며 재무상태표의 성격별로 나중에 자본거래 3종, 잉여금, 그죠? 자본금, 잉여금, 조정. 그 다음에 손익거래 2종이죠. 기타 부가손익 누계, 이익잉여, 이렇게, 그죠? 성격별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래의 특정 자산이죠. 내가 한 4년이나 5년 뒤에 있죠. 뭐 어떤, 그죠? 건물을 사겠다라는 경진의 의도는요. 시작하겠다는 의사결정은 기업의 현재 업무를 발생시킵니까? 현재 업무라는 건 부채인데, 뭔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내가 사겠다는, 그죠? 나의, 그죠? 희망을, 그죠? 계약성의 의무로 확정한 부채를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뭐야? 뜬금포처럼. 그죠? 내용. 근데 우리는 이거 봐서 혹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의심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보셔가지고 기본 점수를 높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금 흐름표 잘 못해요. 그런 거 맞추고요. 사채 잘 못해요. 사채, 고기 흐르는 거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좀 힘들어요. 그럼 자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맞추잖아요. 제 강의 듣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면요. 무난하게 재무에게는 꽈락을 매네요. 자,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마지막인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올바르지 않는 거.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요. 중요하지 않는 성격은 통합 표시 가능하고,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되고,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야? IFRS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대분류의 원칙만 정하고 재량권을 주는 게 가장 큰